음력 12월 섣달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면 중국의 거리는 명절 분위기로 들썩입니다. 사람들은 닭을 잡고 장터로 향하며 다가올 구정의 풍요로움을 기원합니다. 붉은 등롱이 거리마다 내걸리고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고 떠들썩한 축제의 서막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이징의 심장부, 중난하이의 붉은 담벼락 뒤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축제의 요리를 위한 칼이 아니라 권력의 생존을 위한 서슬퍼런 칼날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칼날은 너무나 날카롭게 연마되어 있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베일 것 같은 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 살벌한 기류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 며칠 전의 일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군 장병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화상 연결 행사를 주재했습니다. 5대 전구의 수십만 대군이 이 화상 연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스크린 속에서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5대 전구를 지휘하는 사령관들이 단 한 명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수십만 병력을 대표하는 지휘관들의 집단적인 결석, 이것은 단순한 의전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이 중난하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스크린을 통해서만 부하들이 자신을 따르는지 처량하게 시험해봐야 하는 최고 권력자의 불안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난 현대판 공성계였습니다. 권력을 지탱하는 총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구가 흔들리면 권력자를 보호할 최후의 보루인 칼자루, 즉 공안 조직이라도 튼튼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안부장 왕샤오톰의 최근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그의 얼굴은 건강한 사람의 혈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청회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한때 시진핑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던 그는 이미 날이 무뎌지고 녹슬어버린 듯합니다. 그리고 그 무뎌진 칼을 대신해 더욱 악랄하고 잔혹한 새로운 복수자가 공안 시스템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관영 CCTV의 보도 행태는 의구심을 증폭시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군부대 화상 위로 행사를 가진 것은 2월 1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CCTV가 이 영상을 송출한 것은 무려 3일이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4분짜리 뉴스 영상에는 참석자 명단만 나열될 뿐 현장 화면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영상 속 시진핑의 발언은 통상적인 명절 인사라고 보기에는 섬뜩한 단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혁명적 단조입니다. 도대체 단조란 무엇입니까? 쇠를 붉게 달구어 망치로 내리치고 으깨어 불순물을 제거한 뒤 다시 모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향해 단조를 언급했다는 것은 현재 군 내부가 불순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를 불 속에 집어넣어 다시 녹여내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번에 시진핑에게 지목된 부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의미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먼저 해군의 안후이함입니다. 75형 강습 상륙함의 세 번째 함정인 안후이함은 대만 침공의 주력 전력입니다. 시진핑이 이 배를 콕 집어 연결한 것은 겉으로는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경고입니다. 전임 사령관들이 숙청의 태풍에 휘말렸지만 주력 함정만큼은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상사들과 한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사우주부대입니다. 이곳은 진정한 하이테크 부대입니다. 시진핑이 이 우주 자산을 직접 챙기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만약 이 기술 관료들이 반기를 든다면 위성은 눈을 잃고 미사일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핵 억지력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곳은 바로 로켓군입니다. 이곳은 이번 대숙청의 진원지이자 폭풍의 눈입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로켓군 대표는 사상정치 작업을 발사대 아래까지 수행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자아 비판입니다. 그동안 로켓군의 문제가 바로 발사대 아래, 즉 실무 현장에서 지휘부의 명령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군대가 불순물로 가득 차 있고 지휘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진핑은 결론 부분에서 목이 터져라 두 번째 키워드를 외쳤습니다. 바로 완전하게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심리학에는 결핍된 것을 더 크게 외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마치 금슬이 좋지 않은 부부가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이 바람피지 않을 거라고 믿어라고 매일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신뢰한다면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진핑이 굳이 신뢰를 강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의 내면 깊은 곳에 극도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고 누군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는 신뢰한다는 자기 암시를 통해 스스로 용기를 북돋우고 동시에 스크린 너머의 차가운 눈빛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디테일을 연결해 볼 때 한간에 떠도는 서산 대치설은 단순한 뜬소문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비록 서산의 담벼락 너머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논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진정으로 군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군대가 그의 팔과 다리처럼 움직인다면 온갖 루머가 난무하는 이 시점에 그가 취해야 할 행동은 명확했습니다. 직접 일선 부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베이징 외곽에 주둔한 제82 집단군을 시찰하는 모습만 보여줬더라도 모든 유언비어는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두꺼운 스크린 뒤로 절대적으로 안전한 물리적 격리 공간 뒤로 숨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군대를 통제하는 힘이 대면 접촉의 위험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해졌음을 시사합니다. 통수권자의 명령은 중난하이의 붉은 담벼락을 넘지 못하고 오직 스크린을 통해서만 밑바닥 민심을, 군심을 처량하게 타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총구 아래에서 전전긍긍하는 최고 권력자의 모습. 하지만 이것이 공포의 전부는 아닙니다. 총구가 흔들린다면 적어도 자신을 지켜줄 칼자루는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소식은 이 붉은 제국의 벽이 얼마나 심각하게 균열되었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군대가 흔들리고 있다면 정권의 마지막 보루인 경찰 조직, 즉 다오바츠라도 든든해야 합니다. 하지만 왕샤오투의 최근 모습은 이 칼자루마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최근 8개월간 왕샤오 완에게 일어난 변화를 추적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작년 6월의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회의를 주재하던 왕샤오웻은 비록 위압적이긴 했지만 얼굴에 붉은 혈색이 돌았고 눈빛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진작가들은 알겠지만 흰 셔츠는 천연 반사판 역할을 하여 인물의 기색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올해 2월 춘제 직전 공개된 그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짙은 남색 경찰 정복을 입은 그는 마치 블랙홀처럼 주변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조명을 아무리 강하게 비춰도 그의 얼굴을 뒤덮은 칙칙한 청회색 기운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눈 밑의 지방은 깊게 패였고 얼굴 근육은 무너져 내렸으며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긴장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이미 그가 후두암 말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정치국 회의에서 그의 병과 은퇴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왕샤오줌이 누구입니까? 시진핑의 정치적 보디가드이자 멜리진과 푸전화 같은 정적들을 제거한 사형 집행인이었습니다. 시진핑이 원로들과 맞서고 군대를 숙청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짱 중 하나가 바로 왕샤오톰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병5년의 혼란스러운 시국에 이 가장 날카로웠던 칼날이 녹슬고 부러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감자를 누가 이어받겠습니까? 지금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름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후베이성 당서기 왕중린입니다. 2020년 우한 봉쇄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지옥 같은 시간에 전 중국인을 분노하게 만든 망언을 쏟아낸 인물이 바로 왕중린입니다. 우한 시민들에게 감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총서기에게 감사하고 당 중앙에 감사해야 한다. 뼛가루가 흩날리는 현장에서 감사를 외치라니 이것은 관료가 아니라 인간성을 상실한 홍리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왕중린일까요? 그가 차기 공안부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소름 끼치는 제왕술의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왕중린과 왕샤오몇은 숙명적인 원수지간입니다. 시계 바늘을 2018년으로 되돌려 봅시다. 당시 왕중린은 진안시 서기였고 왕샤오도는 공안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진안시의 철거 문제로 지역 깡패들이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참다 못한 주민들이
베이징으로 집단 상경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왕샤오투는 자신의 위엄을 세우고 철면무사함을 과시하기 위해 지방의 거물인 왕중린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중린의 비서실장을 체포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관료사회에서 이것은 왕중린의 뺨을 정면으로 후려갈긴 것과 다름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때부터 철천지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지금 바로 그 왕중린을 왕샤오투의 후임으로 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중린이 공안부를 장악하게 되면 그는 외부의 적을 물어뜯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막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왕샤오피에스의 등 뒤를 노려볼 것입니다. 물러났다고 안전할 줄 아느냐는 식의 복수극이 예고된 셈입니다. 이것은 신임 권력자가 전임 권력자를 견제하게 만드는 전형적이고도 잔혹한 독재자의 용인술입니다. 물론 왕중린이 단순히 잔인하기만 해서 발탁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난하이의 가장 은밀한 부인 라인, 즉 치마폭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왕중린은 산둥성 텅저우시 서기 시절 리지나이 전 총정치부 주임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꽉 붙잡았습니다. 리지나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시진핑의 부인 펑리 위안의 옛 직속 상관이자 멘토였습니다. 왕중린은 리지나이를 극진히 모신 덕분에 펑리 위안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급행 열차에 탑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병으로 무너져가는 왕샤오뼈, 그리고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 물줄 아는 미친 개 왕중린, 여기에 후궁의 치마폭으로 연결된 족벌 정치까지. 이 조합이 완성된다면 2026년 중국 공안 시스템은 과거 명나라의 비밀경찰 동창보다 더한 사병 집단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길리진 숙청 사건보다 더 피비린내 나는 대숙청의 칼바람이 공안 내부에서부터 불어닥칠 것입니다. 이 피바람이 불어오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정작 군심을 안정시켜야 할 최고 통수권자는 또 다른 졸렬한 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대의 공성계와 공안의 칼 바꾸기에 이어 우리는 어제 전 중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또 하나의 뉴스, 즉 보이지 않는 원로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군대의 공성계와 공안의 칼 바꾸기라는 두 편이 부실한 연극을 본 뒤 우리는 어제 전 중국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CCTV 신원행보의 한 장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뉴스 제목은 중앙지도부 동지들의 원로 동지 방문이었습니다. 무려 4분 동안 아나운서는 숨 쉴 틈도 없이 125명의 이름을 줄줄이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없었습니다. 현장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나운서의 건조한 목소리와 이름, 자막만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누구입니까?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사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인민과 원로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과시하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림자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펑씨, 예전에도 춘제 때 원로 방문은 명단만 발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관례란 무엇입니까? 평화로운 시기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관례를 고집하는 것은 진실을 덮기 위함입니다. 2026년은 어떤 해입니까? 군대는 혁명적 단조를 당하고 있고 공안의 수장은 병들어 교체되는 시점입니다. 흉흉한 소문이 난무하고 인심이 동요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만약 시진핑이 정말로 건강하고 원로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그는 마땅히 관례를 깼어야 했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과 악수하는 사진 한 장, 혹은 주룽지 전 총리의 집으로 들어가는 3초짜리 영상, 하다못해 뒷모습이라도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세간의 모든 쿠데타설과 감금설은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의구심을 품고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침묵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없었거나 감히 할 엄두를 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소리만 있고 그림은 없는 사부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것은 베이징의 정치적 공기가 임계점까지 팽팽해졌음을 증명합니다. 가짜로라도 화기애애한 사진 한 장을 연출해낼 수 없을 만큼 내부의 긴장이 극에 달해 있다는 뜻입니다. 125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은 단결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불신의 증명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진진한 드라마는 중앙이 아닌 지방 제후들의 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료사회의 암호입니다. 최근 며칠간 각 지방정부의 공식 성명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중국 관료사회가 조용히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왕쥔정 티베트 자치구 서기입니다. 그는 지금 목숨을 걸고 충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는 견결옹호, 견결실천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투명장입니다. 보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딴 마음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부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천샤오장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서기,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장 장쥔, 최고인민검찰원장 잉융 같은 인물들입니다. 특히 잉융은 시진핑의 직계부대인 시가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심각영호입니다. 깨닫다는 참으로 묘한 단어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깨달았습니다라는 말은 당신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라는 뜻이지 당신의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을 회피하고 사고의 영역에 머무르겠다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보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행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는 상황 좀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뒷문 열어두기 전략입니다. 만약 훗날 정권이 뒤집히거나 세상이 바뀌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지시 내용을 깊이 이해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 나쁜 짓을 따라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진핑의 최측근이라 불리던 잉융조차 굳건히 옹호한다. 대신 깊이 깨닫다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중국 관료 사회의 가장 예민한 신경이 반응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붉은 담벼락 안에서 흘러나오는 피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관망하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보험을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난하이의 권력투쟁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몇 분간은 붉은 담벼락에 가려진 어두운 구석, 바로 일반 서민들의 삶으로 시선을 돌리고자 합니다. 베이징이 화상 연결로 군기를 잡고 원로들의 명단을 읊으며 평안을 가장하고 있을 때 상하이의 지하 깊은 곳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난하이의 권력투쟁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몇 분간은 붉은 담벼락에 가려진 어두운 구석, 바로 일반 서민들의 삶으로 시선을 돌리고자 합니다. 베이징이 화상 연결로 군기를 잡고 원로들의 명단을 읊으며 평안을 가장하고 있을 때 상하이의 지하 깊은 곳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하이의 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대규모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미스터리를 넘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상식적인 사회라면 이처럼 큰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속한 구조입니다. 생존자는 살려내고 사망자는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내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서 이 사고에 대한 소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한간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춘제를 앞두고 상서로운 명절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 베이징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 위에서 내려온 지상 명령은 신속한 구조가 아니라 신속한 진화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증언은 수색과 구조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레미콘 트럭들이 현장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져 내린 구덩이를 향해 콘크리트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메우고 어쩌면 아직 살아있을지 모를 생명들을 산채로 매장해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잔혹한 소문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현장의 CCTV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는 기시감을 느낍니다. 수년 전 발생했던 원저우 고속열차 추돌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당국은 구조보다 조속한 운행 재개와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사고 차량인 열차 헤드를 현장에서 즉시 파묻어 버리려 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실패의 흔적을 지우는 것, 이것은 중국 공산당 체제에 소름 끼치는 근육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부에서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네가 죽고 내가 사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하급 관리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법칙은 무엇이겠습니까? 사고 치지 마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입니다. 자신의 관직을 보존하고 태평성대라는 허상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아래 묻히는 것이 흙이든 콘크리트든 살아있는 사람의 비명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인민은 그저 평평하게 다져져야 할 데이터일 뿐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의 한쪽이 콘크리트로 봉인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을 위한 거대한 참호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관영 매체가 보도한 핑루 운하에서 봄을 향해 보내는 편지라는 기사를 보십시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설날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광시의 산악지대에서 밤낮 없이 이 운하를 파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를 경제발전 프로젝트라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지도를 펼쳐놓고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운하의 진짜 목적은 명확해집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군은 가장 먼저 주강 삼각주의 입구를 봉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물류의 대동맥이 끊깁니다. 핑루 운하는 바로 이 봉쇄를 우회하기 위한 생명선이자 도주로입니다. 바다를 통하지 않고 내륙 수로를 통해 전쟁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전략적 예비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후난 공항관리그룹의 부총 지배인 완신의 체포 소식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후난성은 중국 중부 전구와 남부 전구를 잇는 병참의 요충지입니다. 공항그룹은 무엇을 관리합니까? 군용기의 이착륙 스케줄, 민항기의 징발, 그리고 전시의 병력을 얼마나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홍신의 낭만은 단순히 마오타이 몇 병 뇌물로 받은 부패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 준비가 한창인 이 긴장된 시기에 시진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항 시스템을 이용한 병변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명령 불복종으로 인한 물류 마비입니다. 중앙군의 비행기 착륙을 허가하지 않는다거나 군사 기밀인 이동 경로를 누설한다면 치명타가 됩니다. 부총 지배인 한 명을 잡아들인 것은 전시체제에서 공항은 곧 군사기지이며 누구라도 물류 시스템에 장난을 치면 홍신처럼 될 것이라는 교통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시진핑은 지금 대규모 병력 투송을 위한 물리적인 통로를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십니까? 베이징의 통수권자는 사령관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두려워 화상으로만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공안부에서는 병든 수장을 대신해 잔혹한 도살자가 반대파를 숙청할 칼을 갈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억울한 원혼들이 콘크리트 아래 입이 막힌 채 묻히고 있고 광시에서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농민공들이 밤을 새워 거대한 참호를 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춘제 중난하이가 인민들에게 제출한 답안지입니다. 그들은 가장 웅장한 수사법과 가장 긴 명단, 가장 붉은 등롱으로 이 참혹한 현실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장식 뒤에 숨겨진 핵심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단결은 공포에 기반한 침묵일 뿐이며 그들이 자랑하는 태평성대는 화약통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환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붉은 장막을 걷어내고 직시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긴 겨울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